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이후 해안선 약 100km 구간이 통째로 솟아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단일 지진으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규모인데요. 새롭게 드러난 육지만 해도 축구장 600개에 달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m 이상 지표가 상승하며 지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저 활단층 구조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향후 숨겨진 단층을 찾는 단서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1월 발생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일본 노토반도 강진의 여파로 반도 북부 해안선 약 100km 구간에서 대규모 지표 융기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단일 지진에 의해 이처럼 긴 구간에서 연속적인 융기가 발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대 등 공동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진 직후부터 일본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과 현장 지표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해안가 510개 지점에서 고사한 해조류와 살아있는 해조류의 생육 높이 차이를 정밀 측정해 융기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진으로 새롭게 육지가 된 면적은 약 4.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축구장 약 600개 규모에 해당하며 1804년 아키타현 기사카타 지진 당시 기록된 일본 최대급 육지화 사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융기 현상은 이시카와현 시카마치에서 스즈시에 이르는 약 100km 해안선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관측됐습니다. 특히 와지마시 사루야마 미사키 인근에서는 최대 5.21m에 달하는 기록적인 융기량이 확인됐으며 스즈시 구라사키 주변에서도 약 2.64m의 상승이 측정됐습니다. 연구팀은 해저 지형과 지층 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저 활단층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표 융기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긴 구간에서 대규모 융기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해안선과 나란히 분포한 활단층 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히로시마대 고토 히데아키 교수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지진 분석을 넘어 향후 다른 연안 해역에서도 숨겨진 활단층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저 지형과 융기 패턴을 정밀 분석할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층 구조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지진이 단순한 흔들림을 넘어 지형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해안 지역 재해 대응과 지질 조사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강과 호수의 생태계를 떠받치는 담수어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장거리 이동하는 담수어 개체 수는 50여 년 사이 무려 80% 넘게 감소했습니다. 댐 건설과 수질 오염, 기후변화가 겹치며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순한 종 감소를 넘어 수억 명의 식량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하천 생태계를 떠받치는 담수어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몇 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강과 호수의 건강성은 물론 내륙어업에 의존하는 수억 명의 생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3월 24일 브라질 캠프그란지에서 열린 제15차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동성 담수어에 대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을 따라 장거리 이동하는 이주성 담수어 개체군은 1970년 이후 약 8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의 붕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원인도 복합적입니다. 댐 건설과 하천 개발로 이동 경로가 끊기고 서식지가 잘게 쪼개졌습니다. 여기에 수질 오염과 남획,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담수 생태계 전체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수어류는 육상동물이나 해양동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협약 보호 대상에서 포함된 담수 해수 어종 58종 가운데 97%가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고, 보고서는 기존 보호 대상 24종 외에도 전 세계 325종에 대한 추가적인 국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5종으로 가장 많았고, 남미와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도 모두 심각한 위험권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은 위기의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회유성 어류 20종이 새롭게 확인됐는데, 이들 대형 어종은 지역 어획량의 93%를 차지하며 연간 4억 3,600만 달러 규모의 어업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중 도라도메기는 세계 담수어 가운데 가장 긴 이동 경로를 지닌 종으로 안데스 산맥 상류에서 아마존 하구까지 약 1만 1,000km를 오갑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강이 더 이상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강은 국경으로 나뉘지 않지만 인간의 개발은 강의 흐름과 생명의 이동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담수어 보전이 곧 하천 생태계 보전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식량과 생계,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공조와 즉각적인 보건 조치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침습형 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속도를 내자 뉴럴링크를 앞세운 미국도 대량 생산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의료기술을 넘어 군사와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됩니다. 김천군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류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침습형 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인공지능과 전기차에 이어 뇌과학 분야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상하이의 BCI 스타트업 뉴라클이 개발한 손운동 기능 보상 시스템의 혁신 제품 등록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침습형 BCI 기기로서는 세계 최초의 시판 허가 사례입니다. 그동안 연구 목적의 임상시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병원에서 환자에게 유료로 처방할 수 있는 정식 제품으로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에 삽입하는 동전 크기의 임플란트와 전극, 그리고 뇌의 신호를 물리적 움직임으로 구현할 재활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 결과 사지마비 환자들이 수술 한 달 만에 가정에서 스스로 손 기능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부 환자는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세계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뇌과학 전용 펀드를 조성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뉴로엑세스 역시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단 5일 만에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성과를 내며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는 오는 2026년부터 BCI 장치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에게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뇌피질 내부에 정교한 실 형태의 전극을 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프로젝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BCI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지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군사 분야에서 생각만으로 드론이나 무기체계를 제어하는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며 이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기술 표준과 뇌과학 패권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파괴적인 홍수와 지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상황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피통드라 푸네즈 화산의 분화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관측된 영상에 따르면 시뻘건 용암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결국 바다까지 도달하는 장관이자 공포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화산 활동이 장기화하면서 인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yon 화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3월 중순 현재 마yon 화산은 경보 3단계를 유지하며 용암 분출과 화산 설세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황 배출량이 최근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험 수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반경 6km 내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라피 화산 사면에 내린 폭우로 인해 화산재와 토사가 섞인 이른바 라하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3월 초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이 홍수로 중장비가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태평양의 휴양지들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오하우와 마우이 섬에는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닥쳤습니다. 마우이 일부 지역에는 무려 76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댐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에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최대 풍속 250km에 달하는 5급 사이클론 나렐이 상륙했습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은 생애 최악의 폭풍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각 변동도 감지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남태평양 사모아 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미 대륙과 아프리카는 극심한 기온 이상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 사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미 중서부의 눈폭풍과 대비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동아프리카는 48주째, 남미는 무려 182주째 장기 가뭄이 이어지며 식량 안보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특히 앙골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의 가뭄 지수는 현재 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구호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부족해 내부의 열이 축적되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이 지표는 196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며 지구 시스템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핵심 기후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지구 내부의 열이 축적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번 분석에서 잉여 에너지의 91%는 해양에 흡수됐고 나머지는 대륙과 빈권, 대기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양이 사실상 지구 온난화의 열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에너지 불균형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해양 열 함량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은 2001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위성 관측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자연 변동이 아닌 구조적 기후 변화의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00만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메탄과 아산화 질소도 80만 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함께 탄소를 흡수하던 숲과 바다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온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43도 상승했으며 최근 11년이 모두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일시적 냉각 요인인 라니냐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온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심 2,000m까지의 해양 연료량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20년간 해양 온난화 속도는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90%가 해양 열파를 경험하며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상승화, 빙하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매년 약 4.7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 역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극지 환경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모든 주요 기후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핵심 지표의 도입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무슬림 인구와 종교 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활 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월 하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서 열린 모스크 건립 주민 설명회에서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반대 의견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이어지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슬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으로 인한 소음 문제, 특정 시간대 교통 혼잡, 장례 문화 등 낯선 종교 관습에 대한 불안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별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반대 주민 간 대치가 발생하며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다이토구 오카치마 지역 인근에서는 기존 소규모 모스크를 구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두고 반대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논란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일본 내 무슬림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세다대 다나다 히로후미 명예교수에 따르면 일본 내 무슬림 인구는 2010년 약 11만 명에서 2024년 말 약 42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모스크 역시 2008년 50여 곳에서 지난해 기준 최소 16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입된 기능 실습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무슬림 측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지사와시 모스크 건립을 추진하는 후지사와 마스지드 관계자는 일본을 존중하며 규칙을 지키겠다며 아잔을 실내로 제한하고 교통 유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낯선 자체보다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인식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게이오대 노나카요 부교수는 낯선 문화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럽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무슬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종교와 생활권이 충돌하는 현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등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아닌 공존의 문제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과 러시아에 필적하는 핵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최대 2,000발 규모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간수성과 스촨성에 위치한 흑연료를 통해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2.9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핵탄두 약 600발에서 최대 1,100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가 전망한 2030년 1,000발 보유 시나리오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생산 속도입니다. 연구를 수행한 고이즈미 유 교수는 중국이 현재 연간 100발 이상의 핵탄두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민간용으로 주장되는 시설까지 활용할 경우 연간 200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 핵전력 급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기존 흑연료 외에도 저장성 친산 원전의 중수로 간수성의 대규모 재처리 공장, 푸젠성의 고속 증식로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플루토늄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고순도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핵탄두 생산 능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대에 따라 2030년에는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현재 2배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총 5에서 6톤 규모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 보유량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에 못 미치지만 실제 전장에 배치 가능한 핵전력 수준에서는 양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투명성 부족입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플루토늄 보유량 보고를 2017년 이후 중단한 상태로 핵물질 증가 규모를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인 핵확산 금지 조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성장,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에 따라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안보 질서가 미국, 러시아 중심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핵 억지 전략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진화가 이제는 관찰의 시대를 넘어 빛으로 세포를 직접 조절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는 식물의 빛 수용체 유전자를 동물 세포에 융합해 세포 내 신호 전달과 단백질 활성화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분자광 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현재 분자광 유전학 및 RNA 치료제 연구실을 이끌며 세포 내 mRNA, DNA, 단백질 등 다양한 분자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은 물론 빛을 이용해 세포 기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구가 현미경을 통해 세포 내 분자의 기능을 규명하는 관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세포의 상태를 파악하는 리드, 빛으로 기능을 제어하는 라이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교정하는 리페어 전략을 구축하며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연구의 시작은 허 교수의 독특한 이력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식물세포를 전공한 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동물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연구하며 식물과 동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명 시스템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2008년 카이스트 부임 당시 그는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빛으로 생명 현상을 직접 제어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허 교수는 포유류에게는 없지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물의 광수용체 단백질을 동물 세포에 도입하는 파격적인 발상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는 미생물의 단백질을 활용했던 기존의 1세대 광유전학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식물학적 배경과 동물 세포 생물학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허 교수의 연구실은 이러한 광유전학 기술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적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물론 기존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유전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광유전학 및 RNA 의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매개로 특정 단백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제어하는 이 역동적인 기술은 현대 생명과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빛으로 이를 수선하는 정밀 의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연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포 속 작은 분자들의 움직임이 빛에 의해 통제되는 순간 인류의 난치병 정복이라는 거대한 목표 또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서 독립을 향한 강력한 민심의 변화가 포착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덴마크 총선에서 덴마크와의 조속한 결별을 주장해온 그린란드의 야당 날레라크가 사상 처음으로 덴마크 의회에 입성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린란더어로 방향을 뜻하는 날레라크는 이번 선거에서 24.6%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총선 당시 얻었던 12.2%의 지지율보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날레라크는 그린란드에 할당된 덴마크 의회 의석 2개 중 1석을 당당히 차지하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의석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위협은 그린란드 내 독립 여론에 불을 지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랄레라크의 강경한 독립 성향을 병합 추진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선된 카르스토크 회의담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현상 유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민심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그린란드와 관련된 모든 결정 과정에서 자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강력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그린란드 내 군사 인프라 설치가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방어시설 구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가 이끄는 그린란드 집권 연정에 행보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기존 집권 측은 덴마크와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장기적 독립 경로를 지지해왔으나 날레라크의 약진으로 인해 그린란드의 독립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그린란드인들이 덴마크와의 기존 협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 본토의 정치 지형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메테 프리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3인당은 38석을 얻어 제1당의 지위는 지켰으나 생활비와 주거비 폭등에 따른 민심 위반으로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에 단호하게 맞서며 얻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좌파연합 전체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며 연정 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린란드의 독립 열기와 덴마크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북해를 둘러싼 정치적 역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이 섭취가 아닌 배출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와 타워 단백질이 뇌에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축적된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뇌 노폐물의 70%가 림프계를 통해 배출된다는 사실과 함께 얼굴과 목 자극이 이를 돕는 새로운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치매 예방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천군 기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매 예방과 노화 지연을 위해 영양제와 건강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섭취할 것인가 보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출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뇌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기관으로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출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뇌 속에 찌꺼기가 축적됩니다. 이 축적된 물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즉 치매는 단순한 생성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 실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뇌 노폐물이 주로 혈관, 특히 정맥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 척수액이 포함된 노폐물 가운데 약 30%만 혈액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 70%는 림프계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뇌에도 림프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내막에 림프관이 존재하며 뇌 청소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림프관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뇌는 노폐물이 쌓이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에 알려진 경로 외에 새로운 배출 통로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뇌 척수액이 코 옆 비강을 따라 얼굴 피부 아래로 흐른 뒤 목 아래 림프절로 이동하는 경로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눈 옆에서 시작해 코 옆, 입 주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비순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기존의 뇌 깊숙한 림프 경로 외부에서 자극하기 어려웠던 얼굴과 목 부위의 림프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물리적인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얼굴과 목의 림프 흐름을 자극하면 뇌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섭취에서 배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뇌의 청소 시스템을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자극과 습관이 뇌 건강의 장기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향후 예방의학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유동물을 복제만으로 계속 번식시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20년간 58세대에 걸쳐 실험한 결과 복제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마지막 세대는 모두 폐사했습니다. 원인은 DNA 돌연 변이의 누적이었습니다. 반면 자연 구배를 거치자 건강한 개체가 다시 태어나며 유성 생식의 필수성이 확인됐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유류를 무성 생식 방식인 복제로만 지속 번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결국 유성 생식이 종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20년에 걸친 장기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일본 야마나시대 와카야마 연구팀은 한 마리의 생쥐를 출발점으로 삼아 20년 동안 총 58세대에 걸친 연속 복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체세포액을 제거된 난자에 이식하는 핵이식 기술을 활용해 복제를 반복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복제 성공률이 오히려 상승해 26세대에서 약 15.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7세대 이후부터 성공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57세대에서는 0.6%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결국 58세대에서는 태어난 개체들이 모두 출생 직후 사망하면서 복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을 DNA 돌연 변이의 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대가 반복될수록 유전체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쌓였고 세대당 평균 약 70개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기 세대에서는 유전자 기능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변이가 다수 축적되며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후성 유전체 변화는 세대를 거듭해도 크게 누적되지 않아 복제 실패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성 생식의 회복 효과입니다.
복제 개체를 자연교배시켜 얻은 자손에서는 태반 구조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후 세대에서는 건강한 개체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이 축적된 유전적 오류를 일부 정리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는 복제 기술이 멸종위기종 보전이나 가축 생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DNA 돌연변이 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포유류가 왜 유성생식을 통해서만 장기적으로 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이유를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SF 영화에서처럼 동일한 개체를 무한히 복제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생명의 지속에는 결국 유전적 다양성과 복구 메커니즘을 갖춘 자연 번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중동의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기면서 인도에서는 요리를 위해 장작을 쓰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식당과 호텔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까지 긴축 조치에 들어가며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하며 글로벌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남아시아와 동남아 전역에서 에너지 공급난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경제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조리용 액화 석유가스, LPG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가정과 요식업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PG 구매 예약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장작을 이용해 요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통 절도 사건과 대리점 앞 난동, 줄서기 충돌 등 사회적 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 식당의 약 5%가 영업을 중단했고 뭄바이 인근 지역에서는 호텔의 2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튀김, 카레, 면 요리 등이 메뉴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업계 전체의 LPG 사용량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전기 인덕션 판매량이 평소 대비 30배 급증하는 등 전력 기반 조리 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 위기는 인도를 넘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정부기관을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공용 차량 운행을 대폭 줄였으며 학교까지 휴교하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스리랑카 역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연료 소비를 줄이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대학 휴교와 함께 냉방 제한, 연료 구매 제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석유 부족으로 주유소 10%가 영업을 중단했고 불교 사찰의 화장 의식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부족은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와 문화,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해 브렌트유 가격은 한 달 사이 50% 이상 상승해 배럴당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상 운송로 하나가 막히면서 수십억 인구의 생활과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나혜지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